중국의 인도태평양 군사 공격성은 전 세계 안보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중국군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3,600회가 넘는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0회 이상 침범이 계속되고 2025년 초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집계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1월과 2월에 하루 평균 12회가 넘는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도 더욱 강화되어 대만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여러 해적 케이블이 의문의 사고로 절단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로 중국 해경 선박들은 이제 대만 영해 내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베이징이 완곡하게 법 집행 작전이라고 부르는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보내는 메시지는 대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래서 대만이 뭔가 큰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실질적으로 재편하고 침공이 발생할 경우 자국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인데 그 400억 달러가 실제로 무엇을 사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025년 11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27년까지 전투 준비 태세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400억 달러 특별 국방 예산이 지원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릴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군사 전략가들이 말하는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대만을 중국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추가 국방 예산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사용될 예정이며 미사일, 드론,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3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대만이 이러한 역량을 미국과의 더 큰 협력, 그리고 혁신적인 새로운 방공 시스템과 어떻게 통합할 계획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대만의 새로운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T돔으로 이는 다층 방공망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상과학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2025년 10월 국경을 연설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첨단 센서와 AI 기반 의사결정, 그리고 위협을 매우 빠른 속도로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요격 능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왜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타이완 국방안보연구소의 국방전략 및 자원 담당 국장인 스즈 윤에 따르면 그 답은 단순히 시간 부족 때문입니다. 중국 본토와 타이완 섬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고 타이완 해협이 불과 80마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타이완은 선제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발사되는 전통적인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은 타이완에 10분도 안 되는 경고 시간만을 제공합니다. 그 시간은 전투기 출격, 민간인 경고, 방어 체계 가동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짧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진화했습니다. 중국 군함에서 발사되는 새로운 해상 기반 미사일은 3분 만에 타이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보를 울리기에도 빠듯하며 방어 준비는 더 어렵습니다. 중국 해군은 750척 이상의 군함을 보유해 세계 최대 해군이 되었으며 보조함과 지원함도 포함됩니다. 최근엔 구축함, 순양함, 항공모함, 상륙강습함 등 현대적 선박 도입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현재 3척의 항공모함을 운용 중이며 4번째 항공모함도 건조 중입니다. T돔은 인공지능으로 여러 위협을 동시에 추적, 우선순위 지정, 대응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론적으로 센서가 위협을 감지하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며 무기 시스템이 몇 초 만에 자동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조합이 이 시스템의 투자 가치를 높입니다. 또한 T돔을 강화하는 것은 대만의 요격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에게도 더 큰 위험을 안겨주어 베이징이 처음부터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낮춥니다. 이것은 입증된 능력을 통한 억지력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인상적인 국산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지만 미국산 군사 장비가 이 섬의 재래식 방위 능력의 중추를 이룹니다. 첫 번째는 F-16V 블록 70 전투기로 이는 대만 공군의 가장 중요한 현대화 사업입니다. 구형 F-16과 달리 V형은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PG-83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탐지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만은 66대의 신형 F-16-9E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6년까지 인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141대의 구형 F-16AB 기종 이 B형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어 총 207대의 강력한 방어 전투기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PH-83 레이더가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4세대 전투기 가격에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F-16은 최신 기종보다 적은 훈련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제한된 영공에서는 이 F-16B들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기습 공격을 가한 뒤 강화된 경납고로 신속히 후퇴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대만군의 주력으로 헬리콥터들은 방어 임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곳의 AH-642 아파치는 헬파이어 미사일과 체인건으로 근접 항공 지원을 합니다. A형 롱보우 레이더는 가시거리 밖의 표적을 탐지하고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대만의 자주 흐린 날씨에서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들은 매우 중요한 전력 보강입니다. 왜냐하면 대만 공군이 현대화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수적 우위에는 실제로 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격 헬리콥터는 계곡이나 도시에 숨어 있다가 표적을 공격한 후 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멀리서 대만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만은 9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주요 인구 밀집 지역과 군사시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Patriot Advanced Capability 쌈 변형은 명중 파괴, Hit to Kill 기술을 강조하며 본질적으로 파편을 터뜨려 근처에서 폭발하는 대신 날아오는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운동 에너지 요격 방식은 근접 폭발로는 파괴되지 않을 수 있는 탄도 미사일 탄두에 대해 특히 효과적입니다. Patriot Advanced Capability 쌈 전체 사업은 약 100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2027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매년 수백 기의 Patriot Advanced Capability 쌈 호환 미사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패트리엇 시스템은 대만의 국가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나삼스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삼스는 첨단 레이더 기술과 고정밀 미사일을 결합해 항공기부터 순항 미사일까지 다양한 표적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삼스는 드론과 같은 소형 표적에 대해서도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이는 앞으로 있을 어떤 충돌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와 발사 플랫폼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방어 환경에 특히 잘 적합합니다. 타이완의 국토 면적이 1만 3,976제곱마일로 비교적 작기 때문에 몇 개 Norwegian Advanced Surface to Air Missile System 포대만으로도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보호하는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10월에 타이완의 Norwegian Advanced Surface to Air Missile System 3개 포대 판매를 승인했으며 첫 번째 포대는 2025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이마스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정밀 타격과 장거리 공격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트럭 장착 발사대는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6발의 유도 로켓을 50마일 이상 사거리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전술 탄도 미사일로 무장하면 중국의 방역포 도착 전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거리는 거의 200마일까지 확장되어 타이완 해협을 넘어 중국 본토의 집결지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은 또한 사거리 100마일의 하푼, 대함 미사일을 공중 발사형과 지상 발사형 모두 수백 기 도입하고 있습니다. 400기 이상의 제블린, 휴대용 대전차 무기와 1400기의 발사관형 광학유도, 와이어 유도, 튜브 론치드, optically tracked, wire guided 미사일이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스팅거, S팅거. 대공 미사일은 한 번의 발사로 헬리콥터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중장거리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P-3C 초계기가 대만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중국의 약 50척에 달하는 잠수함 함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에서 퇴역한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프리기함이 대만에 넘어가 최신 센서와 무기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모든 장비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만의 사고방식에서 진정한 혁신은 비대칭 전쟁을 수용하는 데서 나옵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대만은 자국 영토 곳곳에 저렴하고 치명적인 방어 무기를 수천 개 배치해 점령시마다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우선 대만은 무기나 군함 면에서 중국과 맞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대만은 수량보다 품질을 중시해야 합니다.
군사 문화나 대중 정서가 첨단 전투기, 대형 군함을 선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은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봐도 분명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00만 명이 넘는 현역 병력을 자랑하지만 대만은 17만 명에 불과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750척의 함정을 보유하지만 대만은 100척 미만의 항공모함도 없습니다. 중국은 3,300대가 넘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약 760대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대칭적인 전쟁에서는 빠르게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분쟁에서 얻은 교훈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군사 관측자들은 이란제 드론이 고가의 방공 시스템을 위협하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휴대용 미사일로 러시아 장갑차를 파괴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기동성 분산 방어가 강력한 공격 세력을 좌절시키고 격퇴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전략은 전쟁 경제의 본질적인 불평등을 활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단순화된 계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형 O-55 구축함은 건조하는데 약 10억 달러가 듭니다. 타이완의 트럭에 장착된 후샹펑 대함 미사일은 한 발당 대략 200만 달러가 듭니다. 타이완이 구축함 한 척을 격침시키기 위해 미사일 3발을 발사해야 한다면 타이완은 600만 달러로 중국의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셈이 되어 교환 비율이 167대 1이 됩니다. 타이완이 구축함 한 척당 미사일 6발이 필요하더라도 여전히 27대 1의 이점을 가집니다. 이 계산은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수십만 달러짜리 지대공 미사일이 수천만 달러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수천 달러짜리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수백만 달러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수만 달러짜리 스마트 해상 기뢰가 수억 달러짜리 상륙 강습함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전통적인 군사 사고방식을 의도적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전장 지배를 추구하는 대신 대만은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중국이 가상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국 경제 상황상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대만도 자체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미사일을 매우 많이 개발해서 그 품질이 세계적인 수준과 견줄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후샹펑, 즉 용감한 바람 미사일 계열일 것입니다. 특히 후샹펑3은 마하3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촘속 대함 미사일로 최대 160마일 떨어진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를 특히 위협적으로 만드는 점은 파도 위 몇 미터밖에 되지 않는 수면 가까이에서 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하늘을 향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기존 레이더에는 사실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접근 단계에서는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전에 위로 솟구쳐 올라가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모읍니다. 이러한 팝업 기동은 근접 방어 시스템의 대응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최신형인 후샹숑 지상공격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를 400마일 이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는 중국 본토 깊은 곳의 주요 군사 시설과 지휘센터까지 타격할 충분한 거리입니다. 타이완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중국 도시에 대한 명확한 타격 위협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들의 존재와 타이완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과시하는 데 집착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볼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재래식 공격을 감행한다면 타이완은 베이징을 타격하는 것으로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이완이 가진 무기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인 수동 방어 시스템도 있습니다. 해상 기로에는 그들이 파괴할 수 있는 함정에 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수만 달러짜리 기로에 하나로 수천만 수억 달러의 수송선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수송선에는 수백 명의 중국 보병이 탑승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이론적인 침공에서 중국이 가진 주요한 수적 우위 중 하나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지형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해저와 변화무쌍한 해류 때문에 기뢰 전을 벌이기에 특히 적합합니다. 타이완은 중국이 탐지하고 제거하기 매우 어려운 기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로에 제거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타이완의 방어 시스템은 기로의 제거 선박에 미사일과 포탄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뢰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기뢰는 아군과 적군 선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타이완은 중국 침공이 임박해야만 해상 기뢰를 현실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뢰바치 상선들이 타이완 항구에 접근하는 것을 막게 되는데 이는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부 구역에만 기뢰를 설치하고 무역 항로는 열어두는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선박이 타이완 항구의 안전 항로 위치를 인민해방군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은 현재 기로의 부설함이 4척뿐이며 몇 년 내 10척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는 중국의 2027년 침공설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타이완은 최소 5개의 주요 항구와 여러 소규모 항구를 기로의 부설함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군함과 심지어 징발된 민간 선박들까지도 중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과 징역하는 해군의 직접적인 위협 속에서 기뢰를 부설해대야 합니다. 이것이 타이완 장거리 미사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미사일은 공격을 사전 차단하거나 최소한 지연시킬 억지력을 갖습니다. 타이완이 더 효과적인 방어를 구축하고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잠재적으로 인도가 주도하는 국제적인 지원을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타이완이 절실히 깨달은 것은 현대전의 드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타이완은 미니 드론 2.3kg 미만부터 대형 정찰기까지 5가지 종류의 드론을 포함하는 국가 드론팀을 출범시켰습니다. 100마일 이 넘는 순항 거리를 가진 이 드론들의 생산 목표는 2028년까지 한 달에 약 15,000대의 소형 드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타이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만 대의 해외 드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초기 목표치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약 2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는 것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중국군은 수 기술 모두 우크라이나 주둔 러시아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대만이 단일 무기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조합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 원칙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긴박할까요? 대만은 왜 2027년까지 전투 준비를 서두르는 걸까요? 그 답은 점점 더 우려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일련의 정보 평가와 공개 발언에 있습니다. 2021년 인도 태평양 사령관 빌 데이비슨 제독은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고 처음 경고했습니다. 정보 당국은 이를 데이비슨 윈도우라고 명명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이후 이 평가를 명확히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게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시진핑 주석이 2027년에 침공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며 2027년은 인민해방군이 그러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하는 시한입니다. 2027년은 중국에게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해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인민해방군의 현대적 군대 변모를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 개인적으로도 2027년은 제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로 그는 이때 당, 군, 정부의 지도자로서 전례에 없는 4번째 임기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49년 이후 중국 지도자들이 이루지 못했던 대만과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만큼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대만의 정치 일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2027년이 끝나면 대만의 차기 대통령 선거 시즌이 2028 연일 월 투표를 앞두고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중국의 군사 압박은 선거의 영향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행동할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5년 5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국방장관 피트 헥셋이 베이징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을 바꾸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에 신뢰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도록 군대에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를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라이 총통도 이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라이 총통이 2027년까지 높은 전투 대비 태세 달성을 약속한 것은 이런 정보 평가에 직접 대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 계획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더 일찍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2026년 이 중국에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베이징이 대만의 방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믿고 미국 무기 대부분이 도착하기 전에 움직인다면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만의 야심찬 방위 계획에는 중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입니다. 라이 총통의 민주진보당은 대만의 단원제 입법부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야당인 국민당, 은 제한된 국방비 증액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당 주석 중리원은 높은 국방비가 대만 재정에 부담을 주고 중국과 끝없는 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베이징과의 교류를 선호하며 1992 연합의 수용을 지지합니다. 이는 양측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되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한 제한된 틀입니다. 국립정치대학교의 딩슈판 교수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공식적으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방 예산을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계산된 정치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미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했습니다. 또 야당이 국회에서 이 계획을 어떻게 막으려는지에 대해 여당은 이론적으로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라이 총통이 워싱턴에 대만에 자주 국방 의지를 보여주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야당의 책임을 돌릴 수 있게 합니다. 이 시기의 정치적 의미도 중요합니다. 대만은 현재 미국과 많은 수출품에 대한 20% 관세 인하를 협상 중이며 미국 반도체 생산 능력에 더 많이 투자하고 미국 근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인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협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라이 총통은 400억 달러 국방 증강이 중국 억제 계획의 일부이며 대만 미국 무역 협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시기적으로는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대만은 워싱턴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국방에 진지하게 임하며 그에 맞는 미국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미지수입니다.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은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미국의 대만 정책은 전통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으로 특징 지어져 왔습니다. 즉, 대만 방어에 명확히 약속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호성은 중국의 공격 억제와 대만의 일방적 독립선언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선운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방어 관련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협상을 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물러났으며 그는 며칠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여러 번 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이베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대만을 직접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 경제 정책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및 관련 제품 수출국 중 하나이며 그중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대만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미국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로 대만 위기 상황에 개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제조 회사인 TSMC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 칩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동등한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데에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둘째,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인도 태평양의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등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헌신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 내 미국 동맹 네트워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중국이 타이완을 장악하면 일본에서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제1도련선이 뚫립니다. 현재 이 제1도련선은 중국 해군의 활동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제한하고 있지만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차지하게 되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직접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어 미국의 군사기지와 상업용 해상 운송로를 위협하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타이완 국방 예산 발표 반응은 의미가 컸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타이완이 직면한 위협에 상응하는 핵심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이전에 타이완이 국내 총생산의 10% 이상을 국방비로 할당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나토 공약을 2배로 늘려도 5%만 달성해도 좋은 시작입니다. 또 중국 침공을 막을 요인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타이완과 그 동맹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 현재 중국의 해상 무역의 90%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이 단일 병목 지점을 통과합니다. 여기에는 중동에서 수입하는 중국 석유의 약 80%도 포함됩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미국과 동맹국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수 있어
몇 시간 내 중국 무역의 37%가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 GDP의 37%에 달하는 무역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중국은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을 러시아 육상 경로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중국 석유 수입의 20%를 차지합니다. 중국의 모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러시아산 비중을 늘리려면 현재 존재하지 않는 대규모 파이프라인 인프라 확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봅시다. 대만의 고슴도치 전략이 실제로 중국의 침공을 억제하거나 막아낼 수 있을까요? 답은 아마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이 대칭 방어에서 비대칭 전쟁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합니다. 경제적 교환 비율은 방어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모바일 분산 방어는 가장 강력한 군대조차도 극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드론 생산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대전 수준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2027년까지 완전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려면 모든 조달 지연, 모든 정치적 장애물, 모든 기술적 차질이 대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내몰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회 야당은 국방 예산 일부를 막거나 지연시켜 전체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슴도치 전략은 시간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타이완은 예비군을 동원하고 병력을 분산시키고 지뢰밭을 설치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는데 몇 주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전략적 기습에 성공하거나 타이완의 정치 지도부가 동원 명령을 내리는데 주저한다면 전체 전략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억제력은 상대방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타이완은 충분한 방어 수단을 갖추면 중국이 두 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그 기대가 실현될지 드러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과 세계 지정학의 최신 동향을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매일 영상을 제공하는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